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오디오 평론가 선배님 두 분 모시고 일본 오디오 브랜드의 전성시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은욱 선배님 그리고 문동욱 선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이 인사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한번 두 분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최은욱 선배님은 현직 한의사, 한의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의사 선생님이시고요. 제게는 오디오 평론가 선배님이셨어요. 제가 처음 시작했던 90년대 후반에 그 당시에 굉장한 하이엔드 오디오를 쓰고 계셔서 제가 부러워했던 선배님이시고 저서로도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굿모닝 오디오, 아날로그 오디오 가이드, 그리고 오늘 가져와 주신 세계 최초 오디오 만화 책인 거죠. 왓더 오디오의 저자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턴테이블의 단행본을 쓴 저자이기도 하시지만 최근에는 LP 제작에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예, 마스터링 한 3년 넘게 하고 있고요. LP 제작, 앨범 제작도 지금 하고 있고 한 앨범이 한 3개 정도 벌써 나갔죠. 언제 한번 하피TV에서 제작하시는 음반을 소개해드릴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요. 턴테이블 전문가이기도 하시지만 지금 현재 한국 LP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굉장히 애쓰는 현직에 계신 분이라서 오늘 한번 말씀 나누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우리 문동욱 선배님께서는 1991년 월간 오디오의 평론가 공모전을 통해서 등단을 하시게 됐고요. 국내 최연소 오디오 평론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덕업일치로 국내 오디오 기업에 먼저 A사에 입사하셔서 오디오 설계를 시작하셨고 그 이후로 지금 현재 또 국내 굴지의 가정기업에서 오디오 설계를 오랫동안 해오신 25년인가요? 네, 대충 계산하면 그쯤 될 것 같습니다. 25년차 오디오 엔지니어십니다. 오디오 엔지니어링은 25년 정도 했고 제가 업을 이제 다른 쪽 신사업 쪽을 하면서 한 5년 정도는 지금 다른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 계신지 말씀드리면 어떤 제품 했는지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에 계셨는지를 말씀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말씀 나누는 걸 들어보시면 어느 기업에 계셨는지 추측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첫 시작은 제가 이번에 최근에 번역한 책이죠. 턴테이블 라이프 디자인에서 147년간 소개된 턴테이블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일본 턴테이블이 이렇게 전성시대가 있었나요? 일본 턴테이블이 이렇게 대단했어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선배님들은 일본 오디오, 일본 턴테이블의 전성시대를 겪으셨지만 최근에 오디오를 시작하신 분들은 일본 오디오가 그렇게 대단했나? 특히 일본 턴테이블이 그렇게 대단했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모시고 일본 오디오의 전성시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쇠퇴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엔지니어링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다이렉트 턴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탐구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궁금한 거는 턴테이블의 기술적인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턴테이블의 종류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적인 진화의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초기에 돌판 SP 플레이어라는 걸 빼면 LP 플레이어로 보면 아이들러 턴테이블이 가장 먼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터가 있고 판을 돌리는 플래터가 있는데 이거를 중간에 고무 아이들러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죠. 중간에 고무 아이들러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당시 모터 기술은 저속을 만들기가 어려웠어요. 1800이나 3600도 고속 회전인데 이거를 저속을 만들면 힘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퀴의 비율, 직경 비율을 이거는 크고 모터는 작게 해서 대서 돌리는데 직접 대서 돌리면 이 진동이 너무 많이 전달되니까 중간에 고무 바퀴를 하나 끼워서 하는데 이 고무 바퀴 이름이 아이들러예요. 그래서 아이들러 드라이버 턴테이블이라고 하죠. 아이들러 드라이버 턴테이블의 대표작들은 우리가 잘 아는 가라드 301, 듀얼의 1019, 1219 그런 모델들, 그 다음에 토렌스 124는 벨트와 아이들러를 복합 이중으로 사용한 거죠. 그리고 EMT의 930, V7 이런 방송용 턴테이블들이 아이들러의 전성시대를 이끌었고 이 모델들은 대부분 다 스튜디오나 방송용이 전문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죠. 예. 토렌스 124로 가면서 이제 아이들러의 단점, 즉 모터의 진동이 고무 바퀴를 통해서 직접 전달되니까 우리가 차 타고 가면 노면의 요철이 바퀴 통하지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고자 이제 벨트로 바뀌는 중간 과정에 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민수용의 개념이 많아지고 완전 벨트로 간 게 이제 LP12, 린 LP12가 완전 벨트 드라이브가 되는 거죠. 린의 LP12라는 모델이 벨트 드라이브의 효시격이 되는. 그 이전의 모델들이 있긴 한데 하이파이나 하이엔드 입장에서 보면 LP12가 사실상
처음이고 네. 이전 모델로 치면 ARXA 같은 것들이 아, 이제 네네네. 네. 벨트 드라이브죠. 네. 린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플로팅 서스펜션, 즉 출렁출렁거리는 서스펜션에 네. 벨트 드라이브로 구동이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턴테이블들은 아이들러는 사실상 거의 없고 가끔 나오죠. 가끔 나오고 주류가 현재는 벨트 드라이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흔히 턴테이블을 떠올리실 때 대부분의 모델들은 벨트 드라이브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정용은 저가로 많이 만들어서 대량으로 팔아야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아이들러보다는 벨트가 제작 단가를 낮출 수가 있어요. 생산 코스트를 네, 낮출 수 있어서 네. 저가의 턴테이블, 벨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할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벨트가 가지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네. 문제냐면 모터의 진동을 플래터로 전달하지 않는 고무가 그러니까 전달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대신에 이 벨트가 균일하게 만들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게 두꺼웠다 얇았다 그러면 이 도는 게 텐션이 달라져서 이 플래터가 모터의 진동은 나누지만 아주 느린 주기로 빨라졌다 늦어졌다 할 수 있어요. 정확한 속도를 유지하기가 힘들다.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지금도 하이엔드 턴테이블에서 벨트가 비싸다고 막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비싼 이유가 있어요. 머리끈처럼 간단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께도 정밀해야 되지만 고무의 그 배합이 균일하게 돼 있어서 네. 텐션이 균일해야 돼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점을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해결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벨트가 가진 결정적인 그런 문제, 와우의 문제, 천천히 이렇게 울렁거리면서 청감상으로 다 느끼기 어려워요. 그런 부분을 다이렉트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개선해서 만들 수 있다는 기술적 자신감이 있어서 일본 업체들이 주로 주도를 해서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생산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이제 와우 앤 플러터잖아요. 이거랑 짧게 30초 안에 설명. 이게 우리가 흔히 우리말로 바꾸면 회전 불균형이라고 얘기는 네. 하는데 와우는 낮은 어떤 주기를 갖고서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걸 와우라고 얘기하고요. 플러터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주기로 속도의 변화가 생기는 걸 플러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회전체의 어떤 회전 불균형을 얘기하는 공학적인 설명인데 수치가 작을수록 좋은가요? 높을수록 퍼센테이지가 작을수록 좋겠죠. 작을수록. 근데 이제 턴테이블 시장에서 와우 플러터가 중요하게 된 게 1960년대쯤 들어오게 되면 오디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뭐 서로 이제 무역적으로 제품을 팔고 뭐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경쟁 때문에 이제 스펙 위주의 어떤 그 업체들의 경쟁이 이제 강하기 시작하던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와우 플러터는 이제 자기가 만드는 턴테이블의 성능의 중요성을 표현하기에 가장 좋은 그런 어떤 그 측정치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이제 와우 플러터가 턴테이블의 회전 성능을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람들한테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벨트를 대체하고 새롭게 등장한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디스크 자키. 방송국에서 틀 때 벨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속도가 정속도에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아이들러는 직접 고무가 다 돌기 때문에 빨리 되는데 벨트는 모터의 진동은 전달이 안 되지만 빠른 시간에 정속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 틀어서 딱 하려고 하면 딱 눌러서 짧은 시간 안에 정속이 돼서 정상적으로 신호가 나가야 되거든요. TV나 라디오 같은 데서. 근데 다이렉트는 그런 점에서 아이들러보다 더 좋죠. 정리해보면 벨트 드라이브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 때문에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벨트 드라이브 대비 다이렉트 드라이브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제 그 진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게 되게 크고요. 예, 모터 진동. 그게 결국은 SN이 좋아지는 부분이거든요. 잡음이 줄어들고 시그널이 또 또렷한. 또 이제 여쭤보면 다이렉트 드라이브에서 들으면 좋은 악기가 있다. 예.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사람 목소리보다 바이올린 소리에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청음할 때 항상 바이올린 솔로를 먼저 트는데 다이렉트를 들을 때 조금 좀 재미가 없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바이올린 솔로, 첼로나 바이올린 솔로를 들을 때. 그리고 반대로 피아노는 사실은 이제 벨트에서 재미를 별로 못 느꼈어요. 사실은 피아노 음악은 다이렉트가 훨씬 좋아요. 다이렉트가 보다 좀 더 정확한. 예, 정확하고 저음도 음정으로- 번지지 않고 피아노가 사실 이제 저음 건반이 어렵거든요. 정확한 음정을 내는 데는 다이렉트가 훨씬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숙하고 정확한 음정을 제시할 때는 개인적으로 현을 좋아하신다면 질 좋은 벨트 드라이브를 선택하시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았고요.
피아노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다이렉트가 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구조적으로 다이렉트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그 플러터가 나타날 수 있는 게 거의 여지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게 주는 가장 큰 이점은 소리에서 그 SN 자체가 좋아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인터모듈레이션 노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아노 같은 음악들의 배경음들이 굉장히 고요해질 수 있는. 정리를 해보면 벨트 드라이브는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무거워져야 되잖아요. 주로 거대화돼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고, 다이렉트 턴테이블은 물론 이제 구조 자체가 고도화되면 더 좋겠으나 같은 가격으로 엔트리라는 가격에서 비교할 때는 다이렉트 턴테이블이 벨트 드라이브보다 저가형에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언더에서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더 훨씬 유리하다는 의미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다이렉트 드라이브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가기 전에 흥미로운 거는 이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일본 기업에서 이제 개발이 되었던 점이고, 일본 메이커가 이 기술 계속 무르익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그러면 다이렉트 드라이브의 등장 이전에 이런 기술이 일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어떤 기반 같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 오디오가 일본의 황금기 이전부터 일본인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디오라든가 예술 이런 쪽에 자부심이 대단해서 자기들도 뭔가 유럽 제품이나 미국 제품을 능가하는 그걸 만들 수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명품으로 취급받는 일본 오디오의 앰프나 증원 앰프나 TR 앰프나 그게 지금 없어요. 별로 눈에 들어오는 게 없죠.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빼고. 그렇단 얘기는 이제 음악적인 깊이나 오디오를 만드는 게 이제 스펙으로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이 턴테이블 쪽만큼은 물리적인 스펙이 음질에 직결되는 면이 강합니다. 딴 부분보다. 네. 감성적인 부분이 평가가 적으니까. 그래서 카트지하고 턴테이블 쪽에 일본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이렉트 턴테이블이 1969년도에 테크닉스가 SP10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시점적으로 봤을 때 1960년대 말이 일본과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해 봤을 때 시대적으로 좀 다른 어떤 산업적 배경이 있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50년대 말부터 이제 전자산업의 부흥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 소니라든가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하면서 이제 그 오디오 제품들 중에 턴테이블만 봤을 때 다이렉트 턴테이블은 기계적인 완성도와 전자회로적인 완성도가 가장 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그 시점으로 해가지고 기계공학에서 전자공학 쪽으로 기술의 어떤 그 헤게모니가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왜 미국이나 다른 쪽에서 그런 다이렉트 턴테이블 같은 아이디어가 안 나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PC에 기반이 될 수 있는 반도체 쪽에서도 디지털 로직이라든가 CPU라든가 이런 어떤 반도체 쪽에서 디지털 쪽 영역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던 시절이거든요. 다이렉트 턴테이블에 들어가 있는 제어 기술은 아날로그 제어 기술이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은 전자산업의 발전사에서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에 턴테이블의 이 모터 성능이나 이런 턴테이블의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데 옛날 매체에 굳이 그 기술을 투자할 거기에 포커싱을 할 만한 그런 산업적인 에선 이미 지나간 시점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60년대가 되면 수출을 갖다가 이제 적극적으로 오디오 산업에서 하고 있었고, 파이오니어 같은 경우도 전 세계 유수의 회사들한테 뭐 앰프라든가 리시버들을 갖다가 수출하고 있던 시대였었고, 60년대 말에는 이제 그런 전자공학적인 거, 기계공학적인 것들이 일본 내에서 그 완성된 어떤 성숙한 그런 산업으로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게 배경적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니로 관점을 돌리면 1968년에 트리니트론이 나왔거든요. 일본의 전자기술력이 미국을 베끼는 거에서 어느 정도 넘어서는 시점의 단계가 아니었나. 그래서 테크닉스가 그 말씀하신 다이렉트 턴테이블이 나오고 아마 그런 시프트의 그 시기에 나왔던 결과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계의 시대에서 전자의 시대로 전자의 시대로 넘어가요. 그 말씀이 굉장히 명료한 거죠. 그러면 자, 이제 테크닉스가 SP10이라는 세계 최초의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개발을 했잖아요. 테크닉스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SP10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SP10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물론 그 전에도 컨셉적으로는 제품이 몇 차례 있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다시 턴테이블에 그것도 그 방송용을 타겟으로 하는 쪽 제품으로 부활시켰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90년대나 80년대에 다이렉트 드라이브의 어떤 설계적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초보적인 거긴 했어요. 하지만 목표가 확실하게 이제 방송용 장비의 수준을 갖다가 다 하겠다라는 그런 목표 때문에 테크닉스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엔지니어링적인 거 다 쏟아부어서 탄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걸 계기로 해서 이 턴테이블을 만들던
했던 일본 업체들 중에 JVC라든가 혹은 파이오니어라든가 뭐 이런 업체들이 다이렉트에 관심을 갖고서 비슷한 컨셉의 제품들을 바로 연이어서 출시를 하게 되고요. 제가 식사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떤 한 업체가 독점 기술을 고유의 기술을 개발을 했으면 얘네가 독점권을 가지고 수년간 자기네만 써야 되는데 곧 이어서 다른 메이커들이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내놓는 분위기가 재밌더라고요. 이 다이렉트 턴테이블들이 가정용이 아닌 방송용 시장에서는 몰아낸 게 벨트를 몰아낸 게 아니고 아이들러 턴테이블들을 몰아냈어요. 아, 기존까지 살아남아서 방송에 사용되고 있던 가라사고 같은 걸 밀어내고 그거로 바로 가죠. 그러니까 방송 장비로서는 중간에 벨트 드라이브 시대가 없습니다, 사실은. 1969년에 테크닉스가 SP10을 내놨지만 다이렉트 드라이브의 전성시대가 바로 열리지는 않잖아요. 다이렉트 드라이브를 갖고서 그 벨트 드라이브 갖다가 대체할 만큼의 가정용으로 좋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로우 코스트, 비슷한 맞습니다. 코스트로 제작하기에는 네. 전자 제품들의 부품들의 가격이 충분치 않고 기술도 충분치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가정용 시장에서는 벨트가 그 당시까지도 대세를 장악했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SP10이 처음 발매 당시에는 굉장한 고가 턴테이블이었어요. 방송 전제로 네, 스튜디오나 방송국에서 쓸 걸 네. 전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SP10 마크 2라고 하는 제품부터 이제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방송용으로도 잘 팔리고 또 가정용 제품들도 이제 속속 나오기 시작하는 이제 시점이라고 다이렉트 턴테이블도 좋은 소리를 내고 스펙이 좋다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76년 정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렉트 드라이브 전성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제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모델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SP10 마크 2가 제일 유명하죠. 저희 영상에서 나오셨던 윤광준 선생님께서 현재 쓰고 계신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뭐 누구나 다 얘기하는 120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1200 테크닉스의 1200 오리지널은 그렇게 히트한 제품은 아니었고 MK2가 이제 80년대 초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마크 2라고 하는 MK2가 다이렉트 턴테이블의 대명사처럼 이제 인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테크닉스 제품하고 다른 브랜드의 제품들하고는 기술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테크닉스는 이제 안에 들어가는 그 모터를 갖다가 이제 슬로우통이라고 해서 철심 코어에다가 코일을 감아놓은 식의 이제 모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초기 토크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초기 토크에서 방송용에 좋은 거죠. 1200 같은 경우에는 스타팅 타임도 그렇고 브레이킹 타임도 그렇고 굉장히 토크가 커서 초기 아마 MK2부터는 초기 이제 스타팅 업 하는데 6분의 1 회전 정도? 4분의 1 회전하도 6분의 1 회전 되면 제속도가 딱 나와요. 360도에 4분의 1만 돼도.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게 뭐죠? 이 책에도 소개 잠깐 되는데 마크 2부터는 DJ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얘기를 들어서 디자인에 좀 더 최적화된 모델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조가 그 지금하고 다른 이전에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 1200이 갖고 갈 수 있었던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브랜드겠죠. 그 어떤 밸류에 대한 모든 걸 다 차지했다고 생각이 돼요. 테크닉스를 제외하고. 그래서 파이오니어 제품들을 포함해가지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제 비슷한 설계 스킴을 갖게 되고요. 유독 하나 다른 길을 걸었던 업체가 데논이 있었고요. 데논이 꽤 많이 팔았어요. 네, 데논도 적지 않게 이제 그 유명세 DP 시리즈는 아주 맞아요. 유명하죠. 갖고 있었는데 데논은 이제 그 AC 모터를 씁니다. 그래서 AC 싱크로 모터라고 쓰는데 BLDC 모터를 쓰는 다른 업체들하고는 그런 기술적인 차별성을 갖고 갔던 업체 중에 하나죠. 데논 이제 말씀하셨는데 데논이 그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꽤 잘 만들었던 메이커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가정용으로 만들고, 많이 만들고 모델도 다양하고. 품질로서도 굉장히 인정받았던 곳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초반에 턴테이블이 특히 데논이 NHK 방송국의 턴테이블 납품하는 걸로 유명했고 그래서 이제 테크닉스가 69년도에 첫 모델을 내놓고 데논이 1971년도에 다이렉트를 처음 내놨더라고요. DP5000이라고. 데논에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제일 높은 평가를 받는 모델은 턴테이블의 거의 마지막 시대라고 할 수 있는 1981년에 발표한 DP100이라고. DP100에 대한 기억은 저는 원래 이제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이엔드를 주로 했었으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SP10 마크 2를 제가 직접 몇 년을 썼는데 도대체 정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다이렉트는 아닌가 보다 하고 우연히 홍대 지금 호주로 이민 가신 분이 홍대 스튜디오 개인 스튜디오 시청실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데논 DP100을 처음 봤죠. 15년쯤 전인데 JBL 스피커에다 들었는데 조금 충격이었어요. 제가 그 어떤 턴테이블로도 경험하지 못하는 저음을 보여줬어요. 슬램 하면서도 아주 빠르고
타이트하고 아 이게 턴테이블에서 이게 가능하구나 CD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소리를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강하게 인상이 남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후에 구매를 하시게 되죠. 음악을 듣는 목적이 그냥 소리를 듣는 거가 아니라 소리를 들음으로써 음악에 내가 빠져들고 음악에 흠뻑 들으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황홀감을 느끼는 게 목적인데 좀 너무 밋밋하고 너무 뭐랄까 너무 담담하다. 레퍼런스 같은 소리이다 보니까 담담한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마스터링을 깊숙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메인으로 DP백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음반 제작을 위해서 검청을 하셔야 하니까 가장 정확한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쓰고 계시다. 저희가 오늘 주제로 선택한 이유는 이상하게 다이렉트 드라이버에 대한 세간에 약간 폄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 다이렉트 턴테이블이 내놓았던 브랜드들이 제조사들이 대부분 일본 메이커이기 때문에 일본산 턴테이블이 너무나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일본 회사들 위주로 제품들이 많이 출시한 어떤 부분이 있고, 또 한국의 일본 제품들에 대한 어떤 묘한 감정들이 있다 보니까 영향이 적진 않았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보다는 다이렉트 턴테이블 자체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당시 시점에는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았던 부분이 이미 시대적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던 시점이었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다른 유럽이나 미국 브랜드 쪽에서는 다이렉트 턴테이블 갖다가 만들기 어려운 어떤 산업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업체들에서는 다이렉트 턴테이블의 성능에 대해서 뭔가 폄하를 할 수밖에 없었던 마케팅적인 그런 이슈도 적지 않게 영향을 줬을 거라고 생각은 좀 해요. 제가 볼 땐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시간적인 여유를 못 받고 끝나버린 거죠. 끝나게 한 주범은 CD죠. 네. CD가 다이렉트 턴테이블이 내는 그 좋은 점, LP에서 내는 좋은 점을 능가해버리는 점을 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LP는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게 되죠. 거의 죽을 아사 직전까지 갔다가 화려하게 부활했잖아요. 지금 어쨌든 음반에서 제왕은 물리적 음반의 제왕은 LP이기 때문에. 조금 여담이지만 제가 첫 책, 즉 한 17, 18년 전에 냈던 아날로그의 즐거움은 LP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고 낸 책이 아니에요. 세상이 완전히 디지털이고 CD 세상이 됐는데 나는 도대체 CD는 서너 시간 이상 들으면 귀가 아파서 피곤해서 못 듣는데 LP는 그 이상 들어도 좋아서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조금은 있겠지. 그리고 그런 사람, 그렇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게 되냐면 주류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거의 무협지 같은 세상이 돼요. 아날로그는 무슨 뭐 신선들의 노름이고 뭐 턴테이블에 LP를 넣는 건 무슨 뭐 다도와 비슷한 그런 퍼포먼스고 이건 어떤 신비한 블랙 매직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LP가 아주 마이너한 매체가 되겠지만 이거는 아니고 LP라는 것도 과학적인 펀더멘탈을 위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거에 대한 미신을 내가 좀 부식시켜서 이거를 좋아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의도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초판이 팔리는데 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어쨌든 초판이 팔리고 생각보다는 좀 빨리 끝났지만 잠잠하다가 몇 년이 지나더니 갑자기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데도 나오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분명히 오디오 평론가였지만 구닥다리 LP 같은 걸 듣는 사람이 아직도 있냐는 소리를 내가 주위 평론가한테 들었어요. 저도 솔직히 98, 99년도에 SACD랑 이렇게 차세대 포맷 나올 때 그때 사실 턴테이블을 처분했거든요. LP랑. 그래서 이후에 이제 2000년 넘어서 이제 선배님께서 LP에 천착하시고 더 몰입하시는 걸 볼 때 저분 왜 저쪽으로 가지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때 더 홈셔터랑 뉴 테크놀로지에 이렇게 경도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LP를 다시 시작하고 턴테이블을 다시 시작하면서 선배님 책을 보면서 복습을 한다는 게 세상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 알 수 없어요. 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다이렉트 턴테이블의 대표 모델들, 인상 깊었던 모델을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10종 정도 썼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현재 메인으로는 데논 DP백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LP 마스터링이나 이런 검청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턴테이블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소니의 PSX9이라는 모델이에요. 서스펜션이 아주 독특하죠. 스프링이나 쇼바 스타일이 아니고
물컹한 연질의 텐션이 있는 거에 떠 있고요. 처음에 샀을 때 옛날에 아주 기억이 좋아서 샀는데 소리가 너무 밍밍했어요. 밍밍해서 이제 토남 케이블을 오디오노트 은선으로 싹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포노앰프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바이패스 시켜서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다이렉트 턴테이블 중에서 가장 아날로그스러운 소리를 내는 턴테이블이 아닌가 싶어요. 그게 몇 년도에 나오죠? 1977년도, 8년도 그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다이렉트 턴테이블이 어느 정도 다른 경쟁 기업에서 나오고 무르익어가는 시기에 소니가 내놓은 제품인 거예요. 아니요, 무르익어 가던 시기가 되기 전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70년대 말이면 이제 기술적으로 한참 성장하고 있던 다이렉트 턴테이블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보완되고 있었던 시점이고, 소니가 내놓은 그 다이렉트 턴테이블 중에 가장 어떤 퀄리티적으로 봐도 그렇고 물론 투입이 많이 되어 있는 제품이긴 한데 그래서 방송용 제품으로 내놓은 제품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제품이 마지막 제품이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그 이후에 그만큼 좋은 제품을 내놓진 않았어요. 그래서 번역한 책에서는 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고의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제조업 회사가 누구냐 물었을 때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소니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데, 이후에 소니는 CD라고 하는 세상에 주력하다 보니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좀 다르게 설명을 하면 소니가 그 제품을 갖고서 방송용 시장에서 성공을 했으면 CD가 좀 더 늦게 나왔거나 시장이 다른 모양으로 흘렀을 거라 생각할 텐데, 불행하게도 소니가 그 제품이 그렇게 시장에서 히트한 제품은 아니었고, 히트를 못했기 때문에 가장 히트한 제품은 누가 보더라도 테크닉스의 SP10이었던 제품이고 SP10 MK2겠죠. 그 시점에. 그러니까 소니 제품은 그냥 비슷한 미투 제품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시장에서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자면 SP10 마크2 1년 후에 소니가 내놨는데 이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그러면 이제 데논이 81년에 재도전을 하게 되는 건가요? 데논도 S10 마크2를 넘어서진 못했죠. 테크닉스는 그 뒤로 SP15라든지 그 다양한 모델들을 내놨죠. 그만큼 대단했었네요.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 이제 일본이 주로 많이 제작을 했고, 일본 뭐 리복스라든가 몇 기업들이 있지만 재밌는 거는 주로 일본 기업들이고 이 모델들이 수출이 생각보다 별로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20V 버전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렇죠. 그러면 유럽에서나 미주 지역에서는 당시에는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쓰려면 그냥 수출했던 테크닉스밖에 없었던 건가요? 테크닉스가 제일 이제 다양하게 있었고요. 많이 수출이 됐고요. 네. 유럽은 그래도 EMT가 있죠. 948, 950 다이렉트 턴테이블이 있는데 그건 이제 가정용은 아니고 스튜디오나 방송국에 사용하는 용도로 해서 테이블까지 해서 거하죠. 구했다. 또 다른 대표 주자로 야마하는 어떤? 시기적으로 2000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1000 나오고 750이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2000X가 아마 마지막이었나? 어쨌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X는 디자인은 같지만 기술적으로 이제 완성된 제품에 거의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대중적인 제품으로서는 750이 성공작이라고 봐야겠죠. 네, 근데 두 제품 다 뭐 독자적으로 야마하가 다 설계한 건 아니고 다른 어떤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조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던 것 같고요. 야마하 다른 제품도 그렇지만 만 시리즈가 아주 유명하죠. 만 시리즈 유명한데 다른 제품도 그렇지만 들으면 특유의 착색이 좀 적죠. 아크페이지나 일본의 다른 브랜드의 착색이 적고 전체적으로 무난한 사운드다. 근데 이 얘기는 좋게 얘기하면 무난한 사운드, 나쁘게 얘기하면 개성이나 매력이 없다라고도 평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야마하 GT2000은 디자인하고 마감 때문에 성공한 모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X나 아니면 야마하 2000의 황동 플래터, 그게 거의 한 200만 원 가까이 합니다. 플래터만. 그걸 얹은 거는 소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이렉트 턴테이블의 전성시대가 1970년대 중후반에서 80년대 초중반 정도로 집약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80년대가 전성기라고 정의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디자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디오도 이제 디자인적인 어떤 흐름을 본다면 80년대 제품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턴테이블의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디자인을 다 완성된 형태로 갖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성시대 80년대인데 83년도에 이제 CD가 본격적으로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이렉트가 쇠락하게 되는 길을 걷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LP 시장이 줄어드는데 고가의 다이렉트 하이파이 쪽으로 보면 고가의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한때는 똥값이었어요. 아주 비싼 것들도. 근데 그게 이제 82년에 소니하고 필립스가 CD를 런칭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빨리 상용화가 돼서 센시
디퍼런시에이션하는 어떤 그런 궤도로 올라갈지는 사실은 예측이 안 됐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예측이 됐다면 업체들이 서로 잘하려고 하는 게 있었지만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을 건데 그러지는 않았었거든요. 또 정리해보면 일본 전자산업이 오디오 산업이 만들어낸 이제 어떻게 총알 같은 다이렉트 턴테이블이 짧은 시기에 CD 때문에 소멸하게 되고 그게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일본 오디오 전성시대를 수놓았던 기업들이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이 사라지거나 중국으로 해외로 매각되는 사례를 좀 겪게 되는데 일본 오디오 산업이 이렇게 화려한 꽃을 피웠다가 소멸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디오는 음악, 그다음에 음반, 네. 뭐 음질 이런 그 꼭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일본의 그 버블, 엄청난 버블이 있던 시기에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런 다이렉트 턴테이블들을 만들어내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CD에 의해서 사라진 것도 있지만 일본의 자펜 사운드라고 하는 일본 자펜 사운드가 가지는 한계라는 큰 틀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이 70년대 LP에서도 실제로 외국에서 직수입한 LP보다 일본 자체에서 마스터링을 하고 커팅을 해서 일본 라이센스 LP를 더 비싸게 팔았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봐서는. 그거는 그만큼 자신들이 추구하는 그런 소리가 자신이 있었다는 거죠. 가격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그게 통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8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정책들이 꺾이고 결국 일본판들이 수입 원판보다 훨씬 가격이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지금도 그렇고. 예, 그 다음에 J-팝이 우리보다 먼저 전 세계를 매료시켰죠. 매료시켜서 많은 매니아들이 있는데 J-팝이 전 세계 음악을 깊이 들은 사람들한테 매니아층을 형성한 것은 맞지만 전 세계 많은 대중들을 가슴을 뛰게 하지는 못했어요. K-팝은 좀 나중에 뛰어들었지만 상대적인 매니아층은 J-팝보다 못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을 가슴을 뛰게 했다는 거죠.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봐서도 일본의 유명한 오디오 브랜드 중에서 살아남은 브랜드가 아큐페이즈 정도 외에는 없죠. 아큐페이즈랑 뭐 지금 다른 산업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야마하 정도는 남아있는 것들이 뭐 징후원 F도 에어타이트 정도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카트리지하고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제외한 영역에서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일본의 제품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음반도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녹음하고 일본에서 낸 LP나 CD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반이 있냐 그러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런 같이 음반이나 음악적 흐름이나 그다음에 오디오가 이렇게 삼각편대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니었나라고 봐요. 네. 말씀하신 거에 맥을 같이 하는 사례가 미국이 오디오 산업을 패권을 쥐면서 음반도 엘비스 프레슬리랑 많은 스타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60년대 후반에 다시 한번 역전하는 영국 오디오가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영국 뮤지션들이 에비로드 스튜디오라든가 롤링스톤즈, 비틀즈를 시작으로 나오게 되면서 그때 시작됐던 이제 영국 오디오들이 뭐 캠브리지 오디오라든가 뭐 린이라든가 뭐 수많은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음반 산업하고 오디오 산업이 이렇게 같이 가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던 맥락이 다를지 모르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이 엔지니어링 관점이 있는 건데 이게 결합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서구에서 존경했고 사랑했던 브랜드가 탄생할 수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우리 얘기했지만 엔지니어링 관점에서나 우리가 20대 때 너무나 잡지에서 선망했던 그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기계에 감동을 주는 측면은 있었지만 그 기계로 음악을 들었을 때 가슴을 쿵 하고 내려 찍는 감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본 오디오에서 좀 그걸 경험하기는 쉽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벨트 드라이브에서 다이렉트 드라이브가 이제 등장한 건데 80년대 다이렉트 드라이브 전성시대가 좀 끝나면서 그래도 다이렉트 드라이브 턴테이블이 생산은 됐었잖아요. 예를 들면 데논도 90년대 말까지 갔었고 그렇지만 그게 생산이 제가 이제 선배님께 말씀 듣기로는 일본이 아니라 해외로 이전되거나 심지어는 한국에서도 생산된 적이 있다는데 그 한번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 90년대 말에 데논이 한국에서 이제 OEM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하고 하잖아요. 제품마다 다르지만. 턴테이블 갖다가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가져갔던 적이 있고요. 네, 그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H전자에서 혜태에서 생산을 해서 이제 그 데논이 가져가 판 적이 있어요. 혜태전자에서 실제 생산을 해서 데논 OEM 브랜드로. 방식. 근데 그게 다이렉트 턴테이블이라는 말씀이에요. 네, 다이렉트 턴테이블 갖다 제조했던 적이 있고요. 그게 아마 한국에서도 턴테이블을 했던 거의 마지막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는 한국에서 이제 다른 그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생산처가 넘어간 셈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완전히 CD가 패권을 쥐고 시장을 흔들게 되고 많은 업체들이 턴테이블 제조를 안 하면서 그 기술이 제3국으로 넘어갔고 그 나라에서 지금 현재 턴테이블 제조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턴테이블 수요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업체들은 어쨌든 테크닉스는 계속 1200 시리즈를 계속 하고 있었고 그거에 준하는 어떤 제품들이 DJ용이라든가 이런 거로 필요한 상태에서 그 다음 한국이 아닌 다음 선택을 했던 게 이제 대만이었던 걸로 생각이 돼요. 대만은 워낙 다양한 산업들이 안정된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다양한 기술 그 어떤 산업체들이 그 내수 시장이 되게 탄탄하고 한국처럼 대기업 위주의 시장이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일정한 품질 이상의 실력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만에 쉽게 이제 그 안착을 하게 돼요. 이제 정리해 보면 2000년 넘어서 이제 생산 기지가 이제 대만으로 주로 이동한 상태에서 2010년 이후부터 LP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턴테이블 수요가 갑자기 폭증하기 시작해요. 자, 전 세계 오디오 업체가 턴테이블을 생산하려고 하니 자기네 생산 시설을 이미 폐기한 지 오래야. 그리고 생산해줄 수 있는 데가 어딘가 봤더니 이제 유일하게 대만이 있었던 거죠. 지금 대만이 턴테이블 생산의 거의 주요 네, 뭐 제가 상상하기로는 한 80% 정도, 80에서 90%는 네. 정확히는 대만하고 중국이겠죠. 대만하고 중국. 네, 대만과 중국에서 생산되는 턴테이블들이 거의 한 8, 90%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생산되는 많은 브랜드로 생산되고 있지만 생산 자체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위탁 생산을 통해서 유럽의 하이엔드 턴테이블 회사도 탑9은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 하겠지만 탑9이 아닌 RM 모델들 중간 저가 모델뿐만 아니라 중간 모델 내지는 탑 다음 모델까지도 대만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만에 의지하지 않고 지금 뭐 기술적으로 어쨌든 계속 갖고 가고 있는 뭐 업체가 뭐 예를 들어서 클레오드라든가 뭐 레가라든가 이런 데들은 아직도 이제 자기네 기술을 갖고 직접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자연스럽게 현행 테크닉스 얘기로 넘어가는데 테크닉스가 이제 턴테이블이 부활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계속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2015년 16년에 이제 새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라인업을 굉장히 늘려서 전설적인 이제 SL 1200의 가지치기 모델로 나오고 그다음에 가장 상위 모델 하이엔드 모델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세요. 테크닉스를 SL 1200만 해도 마크 1, 마크 2에서 현재 마크 7까지 있는데 어떤 거 구매하는 게 맞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를 사면 가격은 저렴한데 상태가 위험을 안고 사는 거예요. 제 상태냐가 이제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모터가 고장난 상태면은 다이렉트 드라이브에 그 매력을 살릴 수가 없는 모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과거의 SL 1200과 지금의 1200이 좀 다른 점이 있다는데 그거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좀 살펴본 결과 이전에 나왔던 1200 시리즈하고는 디자인은 그 계열을 그대로 계승하긴 했지만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 기술이나 제어 기술은 다른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형태는 이전 전통적인 테크닉스 1200 시리즈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터는 비제행용 모터 성격이 아닌 그런 스타팅 타임이나 뭐 브레이킹 타임을 타겟한 그런 제품은 아니고 가정용으로서 음악 감상에 적합한 좀 더 음악 감상에 최적화된 그런 모터를 가져다가 그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은 현대화된 충분히 현대화된 기술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개인적으로 테크닉스 1200은 정말 디지털스러운 소리를 내는 턴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또 속아서 한번 또 시도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으면 사서 써보고 싶을 스펙이긴 합니다. 오늘 이렇게 흥미로운 말씀 두 분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막 다이렉트 턴테이블을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구매하시려는 분들 혹은 LP를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께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CD보다 LP가 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어느 매체가 더 좋은 매체라고 정의하기는 좀 쉽진 않습니다. 성격이 달라서. CD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이 20kHz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는 LP가 더 와이드한 주파수 재생이 가능하고요. 반대로 LP는 이제 마찰 노이즈 때문에 이제 미디어 자체가 가질 수 있는 SN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된 기계적인 복잡도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채널 분리도도 떨어지죠. 그런 오디오적인 스펙들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펙적으로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이 되지 어느 게 더 우월하는 거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지금 요즘 나오는 LP들 대부분이 다 디지털적인 작업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지털이 꼭 아날로그보다 나쁜 거다고 정의하기는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이 돼요. 위험한 거라고 생각되고 LP가 CD보다 더 주는 매력이 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다양성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CD라는 이 매체와 CD 플레이어라는 기계적인
이 재생장치의 그 특징은 사용자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거의 없습니다. 특성을 개선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네. 근데 LP는 사실 조금만 손을 대도 소리가 조금씩 계속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턴테이블 밑에다가 수건만 깔아도 소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위에 그 덮개만 아예 빼도 소리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매트만 네. 바꿔도. 네. 매트만 바꿔. 이게 참 LP는 스테빌라이저 재밌는 바꿔. 게 네. 그래서 LP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려면 꾸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당장 딱 요거 사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드네 하고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거나 이러는 것보단 이 제품을 내 취향대로 쓰려면 뭐를 손대볼까라는 걸 상상을 해보고 그게 돈이 크게 많이 안 든다면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LP에 대한 재미를 가져가는 부분들이 충분히 많은 그렇죠. 네. 그래서 오디오적인 그런 어떤 쾌락은 훨씬 더 많이 주는 미디어가 LP라고 생각은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계적인 것과 이 미디어적인 거에 뭐 이 디스크도 크고 얼마나 이 보기만 해도 그냥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CD는 조그매가지고. 네, 물론 요즘 파일들은 훨씬 작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LP에 대한 거는 이 사용자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줄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그런 기술이 됐든 어떤 미디어가 됐든 관심을 좀 많이 가지면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좀 더 풍성하게 즐길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이제 최은욱 선배님께서는 아무래도 LP 제작을 하시니까 LP가 CD보다 더 음질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거는 얘기한 게 맞습니다. 뭐가 좋다고 단정할 수 없고요. 이게 무슨 스펙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음악을 듣고 이제 즐기고 흥분하고 내지는 흠뻑 빠져들고 몰입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LP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주위에 LP를 사용해서 음악을 듣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들어보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기가 좋아하는 앨범을 가지고 가서 좋아하는 음악이나 자기 18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하고, LP와 CD의 가장 큰 차이는 LP가 채널 분리도도 떨어지고 SMB도 떨어지고 특히 저역 재생에 문제가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P가 다시 살아나서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LP가 가지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요. CD나 디지털은 기록된 신호를 디지털을 AD 컨버터를 통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어서 재생을 하는데 LP는 카트리지라는 물리적인 매체를 긁어서 만들어요. 근데 긁는다는 이 과정이 이 바이올린이나 이런 차련악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실제 LP에 새겨진 신호 이외의 배음을 만들어냅니다. 긁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거 때문에 LP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저기에 가수가 있는 것 같다, 실제 연주자가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걔가 만들어내는 배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경험해보고 아 이건 나한테 중요하고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그 음악에서 차이를 느끼면 LP를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좋고, 그렇지 않고 LP를 들었는데도 내가 특별하게 다름이나 내 마음에 가슴에 와닿는 필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굳이 LP를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좀 유행이나 흐름으로 LP를 시작하기에는 사실 번거롭습니다. 이게 번거롭고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유로 LP는 풀 아날로그 체인으로 만든 이런 얘기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으로 바늘이 소리골의 측면을 읽으면서 긁으면서, 즉 바이올린이 현을 긁듯이 기타를 이렇게 딱 자극하듯이 그 물리적인 그 접촉 과정에서 생기는 그 배음이 가지는 매력이기 때문에 그 차이에 대해서 충분히 귀로 감지가 되고 그러면 LP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악이 LP의 전성시대 음악들, 예를 들어 포크라든지 락이라든지 메탈이나 재즈라든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음악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LP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릴 만합니다. 특히 재즈와 국악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2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것이 아닌 다른 매체로 들었을 때 그 매력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래식은 고음질 시스템으로 들으면 상대적으로 LP와 CD나 디지털하고 그 차이가, 아날로그 디지털 차이가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장르적인 면, 그 다음에 본인이 직접 들어봐서 느껴지는,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의 차이가 느껴지면 LP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만한 매력이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존경하는 두 선배님 모시고 일본산 다이렉트 턴테이블 그리고 일본 오디오 전성시대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소중한 전문적인 지식 나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또 마지막이 아니라 또 이제 두 분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눌 기회를 또 만들어 볼 생각인데요. 일단 최은호 선배님께서는 현재 지금 LP 제작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께 실제 LP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리고 선배님께서 만드신 그 제작하신 LP들 특히 아까 잠깐 말씀하신 국악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그 LP를 한번 이야기하고 한번 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문홍 선배님은 와 이거 뭐 저도 사실은 이 그 오디오 역사에서 뭐 연표라든가 이런 것들 뭐 굉장히 많이 한다고 자부했는데 이 선배님 앞에서는 아주 뭐 제가 깨갱하고 꼬리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언제 한번 또 선배님과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오디오 우리 역사에 대해서 대조업에 대한 역사들 저보다 그 현업에 계셔서 그 계보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실 수가 없겠는데 너무 관심 가져 하는 분야잖아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절 못할 것 같은데. 제가 그 대부처럼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TP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